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축구협회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축구협회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지금 축구협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드러난 또 문제점들, 감독의 문제들, 협회 행정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골고루 다루고자 하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뭐랄까 전술의 문제, 선수 기용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논의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좀 뒤로 하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 개혁을 위한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 하여튼 예. 이근승 MK 스포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 옆자리에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에서부터는 이제 좀 가장 먼 쪽인데 홍재민 레드재민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냥 일단 이근승 기자님께, 지금 NK 스포츠에 계시는데 주로 다루는 분야가 뭐 어떤 분야, 종목일까요? 주로 축구 다루고 있습니다. 아, 예. MK 스포츠는 스포츠 연예를 다루는 매체고, 네, 맞습니다. 예. 정용철 교수님은 뭐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예.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정 교수님이 사실은 그 스포츠 심리학 컨설팅 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선수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저런 심리 상태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었을까 많이 생각해 보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재민 레드재민 기자님은 일단 레드재민이 뭔지 좀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요. 레드재민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KBS에서 옐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 이제 진행을 맡았던 이광용 아나운서가 패널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한 명은 홍재민이고 한 명은 류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레드재민이 됐고 그 친구는 이제 류블루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오늘 모신 세 분이 각자 5분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종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사실 토론회긴 한데 보통 이제 교수님들 나오시는 토론회 보면은 뭐 20분 발제하고 10분 토론하고 이렇게 좀 가끔씩 보면 좀 지리하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니만큼 일단 각자 발제는 짧게 남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주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승 기자님께서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MK 스포츠의 이근승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국인데 좀 오랫동안 이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조금 사고방식과 오래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축구를 잘 했다는 게 팀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구를 잘 했다는 게 수백억 원 혹은 뭐 적게는 수십억 원을 운영할 수 있는 행정 능력, 경영 능력으로 이어져요. 그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발휘가 됩니다. 선수를 잘한 거랑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팀을 이끄는 거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판에도 행정과 경영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정말 10년, 20년, 30년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축구를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CEO 자리에 앉는 게 너무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 구조 자체 속에서 그런 문제 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낡은 사고방식이 한국 축구를 골물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구계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럴 때만 축구에 관심이 되게 큰 척을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 축구계에 있는 기득권들이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축구협회가 세금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지자체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혈세가 없으면 운영될 수 없는 구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K리그 1만 해도 1부 리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12개 구단이 있는데 6개 구단이 지자체 혈세 없이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K리그 2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17개 구단이 있는데 무려 13개 구단이 지자체 혈세 없이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뭐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심지어 그 이후에도 정치권은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단을 3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운영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열풍이 불어서 지자체 구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는데 K리그 1 1부 리그의 우승 상금이 2012년도부터 5억 원입니다. K리그 2 같은 경우는 1억 원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1983년도 K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대한민국 축구사에서 뭔가 수익을 내는 구단이 난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올해만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프로축구에 투입하고 있어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승 상금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인 출신들의 몸값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리그 1의 평균 연봉은 3억 원이 넘어갑니다. K리그 2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어가요. 우승 상금은 훌쩍 넘죠. 이게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밖에서 보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쪽 연결되는 문제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K리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기인 출신 축구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2002년 이후로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럼 왜 한국 축구는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살아도 정치권에 앞장서서 구단 만들어주고 내가 뭐 대한축구협회 중심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든 고의적으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환경을 정치권이 만들어주니까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골물대로 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선거제나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규정을 손봐야 되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죠. 그렇지만 정치권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정치권이 진짜로 이 축구 시민을 위한 구단을 위해서 정말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판을 깐다면 대한민국 축구가 정상화되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 왜 국대 등 이런 그 감독들은 과거에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가, 그런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국대 감독을 임명을 할 때 실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이 아직 좀 덜 나가는 감독들을 사실 못 써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그 책임을 자기들이 뒤집어 써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감독이 먹게 하기 위해서 유명 선수들을 쓰는 좀 그런 비겁한 논리가 있기는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선수 때 잘했으면 감독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협회 행정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선수 때와 그 감독의 역량은 다르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도 뭐 최고의 선수라고 했던 사람이 감독 시켜놓으니까 영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경우들 있고요. 뭐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논란 중에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틀 전에 이 기자님이랑 잠깐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좀 주고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 기자님 얘기 듣고 이게 얘기가 조금 멀리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기를 좀 풀어서 듣고 보니 이게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그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 그 등록 선수를 보면 압도적 1위가 어딜까? 예, 축구죠. 두 번째가 아마 태권도고요. 세 번째가 야구. 그 동호인까지 합해버리면 한 두세 번째 또 배드민턴이 튀어 올라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압도적 등록 선수 수는 축구죠. 지금 15만 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호인까지 하면 더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에게는 일종의 압력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사실은
좀 과잉 투자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지자체들도 다 시민구단, 도민구단도 만들고 있고요. 연 1,50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민구단, 도민구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프로축구판에서 연간 5억 원의 상금을 걸고 경쟁하는 K리그 1에서 100억 원 이상 쓰는 팀이 대단히 흔합니다. 수익이 전혀 없는 구단에서 경기인 출신 선수들한테 연봉을 3억 원 이상 주는 게 시 도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렇네요, 진짜.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게 축구 자체가 축구인들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민들,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용철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인기 많은 스포츠에 이렇게 크게 관련되지 않고 늘 잘 안 보이고 비인기 또 이렇게 좀 마이너한 스포츠에 관심을 갖다가 제가 어떨결에 그 축구협회랑 좀 관련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체육계 안에서 핫 토픽인 축구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축구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근데 축구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아무리 뭐 열악하고 뭐 문제가 많다 하지만 스포츠의 어떤 전반적인 환경이나 이제 실태를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잘 사는 집에 속하는, 인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여건도 괜찮은 데 속하는 거죠. 협회도 물론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조차 어떤 이런 악습과 어떤 문제적인 게 이렇게 드러날 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수혜를 못 받고 굉장히 그 핍박받는 마이너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아득해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 축구 문제를 접근하는 이유는 원래 제가 심리에 관심이 있고 선수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다독이는 그런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축구인의 마음들은 어떨까, 축구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까를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한정돼 있죠. 하지만 그 축구라고 하는 이 캐터고리에 모여서 축구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고,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일종의 집단적인 열패감, 집단적인 절망감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그 한도에 차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축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은 일종의 어떤 그 승자 독식, 그리고 어떤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결과의 열매의 달콤함에 쉽게 넘어가는 어떤 이런 속성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이 문제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2002년도 월드컵의 우리의 성취는 누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광용 캐스터가 그런 것 같은데 로또 맞은 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로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운으로 한번 일생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것들이 큰 돈을 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로또 맞은 집안에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로또 맞은 거죠. 로또 맞은 집안에서 지난 수십 년간 그 로또 맞은 그 재력을 다 까먹는데 써 있고, 그 다음번 4년마다 오는 그 월드컵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임했냐면 한 번 더 로또를 맞겠다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식 뭐 재투자를 하거나 어떤 건설적인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로또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로또라는 게 결말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되면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를 이 로또라는 걸로 연관시켰을 때 우리나라 축구는 정말 그동안 벌었던 로또 맞은 그 재산을 다 까먹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이제 다 거덜난 집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어떤 해당한다고 하면요. 저는 또 심리를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 한 가지는 무기력함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했습니까? 이런 그 문제에 있다.
이런 제왕적인 어떤 이런 구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면면이 바뀌지 않고 왔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무기력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무기력을 넘어서 굉장히 아무 기대를 안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그걸 바꾸기가 제일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이 전 세계가 축제로 축구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축제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굉장히 벗어나 있고 답답함과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심지어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선수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이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축제로 즐기고 싶었던 이 선수들이 그 수많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 무대 위에서 이 정도의 모습으로 무기력해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이고 나서 어떤 마음일까.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독여야 될 게 이 월드컵 2026 월드컵을 통해서 마음이 무척 상해 있어 우리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는 그 다음에 좀 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순서를 좀 선수들 위주로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구조들 문제가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덜난 로또 맞았다 거덜난한 집안의 형태로 지금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로또를 바라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요즘 축구 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해줘 축구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선수들 불러다가 해줘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분위기, 요즘의 풍토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기자회견 다녀오시고 지금 또 오후에는 토론회 오셨어요. 아침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침에 대검찰청 앞에서 예,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 오전에는 대한체육회, 오후에는 대한축구협회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두 탕을 뛰신 우리 정영철 교수님이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나라 스포츠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요만큼 들여다 보일 것 같습니다. 짧게. 예. 제가 오전에 지난주에 제가 작년 6월 말에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제 시민단체 대표로서 유승민 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 그래서 고발한 것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지난주에 받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이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저는 유승민 회장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어떤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이번 기회에 잘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국가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뽑는 과정에서 회장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전화 한 통화를 바꾸는 요 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문제가 있는데 돈이 좀 큰 돈이 오갔습니다. 한 20억 투자 받으면 10%니까 2억 정도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사실은 그거랑 별로 관련 없는 사람이 받아서 사실은 저희가 수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의혹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돈을 많이 받았다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게 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서 이게 인센티브를 갈 수 있도록 어떤 이사회를 통한 어떤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를 생략하고 그냥 그런 규정을 그냥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고요. 저는 절차적인 문제는 적어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거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축구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지금 유승민 회장이 K 스포츠 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지성 위원장이랑 함께 지금 이 정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제가 또 이런 일로 또 이제 기자회견 하게 돼서 좀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K 무슨 축구 공정위원회 무슨 위원회죠? K 축구 혁신위원회. 예, 유승민 회장이 거기 뭐 공동 대표가 되는 거 공동위원장인가 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또 여기서 또 이런 또 계약을 추진을 하겠구나.
뭐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체육의 총본산 대한체육회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큰 조직인 대한축구협회 지금 처지가 이러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그 홍재민 레드재민 기자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월드컵에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과 돈과 이 정성을 부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미국도 못 가고, 미국 비자 다 받아놨는데 이제 멕시코에만 있다 왔어요. 그래서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대급이었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이런 대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애매모호하고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도저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혼돈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월드컵 나가기 전부터 욕 먹으면서 나간 게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선수단이 인터뷰를 보이콧한 것도 처음이었고, 물론 단초는 취재진이 제공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변명할 얘기는 뭐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9년 아시안컵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했던 모든 메이저 대회 현장에서 계속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가 났습니다. 다 이유가 다르고 현상도 다르고 뭐 책임도 달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단 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 사실 저는 굉장히 허탈도 했고 충격이에요, 솔직히. 이게 도대체 왜 안 고쳐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첫 경기 결과하고 최종 결과가 너무 달랐죠.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날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질 수가 있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나름 한국 축구 지금까지 걱정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좀 앞으로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감정을 좀 드라이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 감정을 이렇게까지 소모해줄 가치가 과연 있는 분야인가? 이런 좀 이른바 이제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이제 이근승 기자가 지적한 대로 무엇이 중원디예요. 지금 정치권까지 나서서 뭐 다음 주에 청문회도 하고 문체부 대통령, 문체부 장관, 뭐 대한체육회장까지 다 나서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메시지가 물론 협회 개혁해야 돼요. 그거는 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만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대통령이 축구협회 개혁하겠다는 메시지를 본인 소셜 계정으로 올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국제축구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인데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가 뭐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2026년에 발전 사항을 이룬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진짜 미친 듯한 교육열 덕분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국가대표팀이 발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대표팀 한국 축구의 젖줄은 뭐야?라고 하면 유소년 축구하고 프로축구인데, 정치권은 이제 프로리그를 정치적으로만 사용하지 진짜 중요한 이 시장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티가 나는 부분만 계속 티를 낼 수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뒷부분에 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한국 축구는 왜 이래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너무 좁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계 안에서 모든 관계 맺음이 형 동생 관계가 너무 많아요. 라인도 너무 많고
홍재민이 아니라 홍재민은 누구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그게 감독 프로구단이 감독을 선임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을 선임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팀은 어떤 축구를 지향하니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해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떤 축구를 지향한다가 없으니까 그냥 누구 시킬 거야. 그냥 이 과정이 없이 끝 목적지로 그냥 한 번에 직행 익스프레스로 그냥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홍명보 감독 선임 될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향해야 되는 스타일, 이런 게 맞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름만 보고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한탄스럽고, 정말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나물의 그 밥이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축구계 개혁을 하고 뭐 적폐로 지목됐던 분들 다 방 빼시고 신선한 축구인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신선한 축구인이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저는. 예. 너무 나쁜 말만 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나쁜 말 하나도 없었는데요. 뭐 그 아까 이제 정용철 교수님에 이어서 지금 홍 기자님도 절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홍명보 감독이 사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코치로 처음 합류할 때도 그 뭐 규칙이고 뭐고 없었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이 된 거예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감독도 어떻게 선임이 됐어요? 오밤중에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한 빵집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축구입니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의 그러한 문제도 지금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많은 그 스포츠 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절차부터 지키지 않는 이 스포츠 행정의 문제 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아시안컵부터 선수 관리가 이제 되지 않았다? 선수 관리라고 하셨나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선수단 관리. 선수단에 문제가 이제 생겼죠.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선수들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인솔을 못하고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협회가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옛날에는 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했거든요. 이제 이 정몽규 체제가 되면서 정몽규 체제의 후반부에 오면서 자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협회가 하는 짓이 뭐냐면 자꾸 이것을 선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2023년 아시안컵인가요? 그 유명한 탁구 사태 있잖아요. 문제가 갈등이 생겼고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그때 뭐 손흥민의 뭐 손인가 어디 어깨인가 탈구가 됐다 이런 뉴스가 외신에 나옵니다. 외신에. 한국 기자도 아니고 외신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때 축구인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해외파 선수들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을 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이다, 뭐 정신력 문제, 뭐 로얄티의 문제 이렇게 하면서 축구인들이 선수들을 탓하기 시작하고 이걸 기자들이 또 그대로 받아 써주고 그래서 자꾸 협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선수들을 타겟팅하는 그 선수 탓하는 그러한 언론 기사들이 자주 나오더라. 요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 간의 문제가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다가 결국 감독과 선수들 간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불거지는 그러한 사실은 좀 창피한 그런 대회 관리, 운영, 선수단 관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홍 기자님 연고의 문제를 아까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수단 인연에 의한 그러한 그 축구인들의 카르텔. 예, 이거 꼭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고대 카르텔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흔히 연대 파벌, 고대 파벌이 있고 이 둘이 한국 축구를
저해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연대 파벌은 카르텔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들을 역대 감독들을 이렇게 90년대 이후에 감독들을 보면 연대랑 고대가 많아요. 그다음에 한양대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명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대 출신 선수들 감독들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결정은 이제 고대 카르텔이 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고대 인맥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일관되던 그러한 관행인데 그것이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카르텔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바로 직전 정몽규 회장도 고대를 졸업했다 해서 그 고대 카르텔에 집어넣는데 사실은 아니죠. 이 선수들만의 카르텔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정몽규 회장은 외국인 감독 지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정혜성 코치가 1순위로 그냥 홍명보 감독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 지시를 사실은 이행하지 않고 보란 듯이 사퇴를 해버린 거죠. 항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 회장한테 항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 홍명보로 이어져서 지금의 이제 처지까지 이르렀는데 그 고대 라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좀 이 기자님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 고대 카르텔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이재성도 고대거든요. 네, 그렇게 뭐 관련이 그렇게 소수의 인원만으로 이 판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조금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잘하면 그냥 왕이 돼요. 대한민국 축구는. 그러니까 축구를 잘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거기에 붙은 사람들이 대단히 쉽게 기회를 얻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돼요. 예. 제가 그 홍명보 감독 선임 때 제일 조금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 축구판에도 정말 어떻게 선수들 뭐 아이들을 가르치면 우리 팀이 내 선수가 내 제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도 조금 권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하고 술자리 한번 더 할 걸. 그게 지금도 이 시대에는 맞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해요. 지금 모든 축구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이 안에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큰 분노를 느끼고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 축구계 권력층한테 찍히면 이 판에서 다시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를 잘했다는 것만으로 왕이 되는 이 구조를 바뀌지 않으면요. 지금 선수들은 다를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선수들은 다를 거야 하는데 전 다 똑같다고 봅니다. 아까 홍재민 선배가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신선한 인물이 없다. 전 거기에 대단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런 판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자라온 선수들이 과연 이 다음에 지도자가 되고 행정가가 됐을 때 그들은 다를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돌아보면서 그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우리가 결과물을 확인하면 저는 크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대 카르텔 얘기를 하시던데요. 사실은 축구인 카르텔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사실 그들만의 그 어떤 리그 조직이 돼버려 가지고 연고와 특히 학연 같은 게 굉장히 세죠. 혈연도 있습니다. 역시 제일 센 거는 혈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혈연이 있고 연고 뭐 학연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인연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된다는 거는 그 조직은 굉장히 전근대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그 축구계의 문화 좀 지적을 하실 게 있다면 다른 분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음을 할 때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바깥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이 일하다가 만난 사이의 사무적 관계
라기보다 정말 형동생 관계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축구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깥 세상하고 상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크게 달라요. 그래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의 강도도 굉장히 다르고 살다 보면은 예외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예외를 어떤 기준으로 줄지, 예외를 줬을 때 어디까지 예외를 허용을 할지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날 일인데 정말 버젓이 벌어집니다. 축구계 안에서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의하면 돼요.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이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부 조작 연루자가 잔뜩 들어가 있는 100명을 사면하려고 했죠. 바깥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일단 사면했죠. 사면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철회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수 선수를 구단 돈, 뭐 결국에는 지자체 돈인데 유럽에다가 연수를 보내는데 거기에 태연하게 자기 아들을 넣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얘 잘하는 애라고. 바깥 세상에서는 오히려 권력자 자녀가 역차별을 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거는 그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해명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랑은 상식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현상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대한 축구협회 1년 예산이 한 2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천안축구센터 짓는 그때 임시적으로 좀 크게 늘었고 통상적으로는 1,000억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억은 넘어가죠. 예. 한 1,200에서 1,500억 요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천안 때문에 2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협회 중에서 압도적 1위죠. 예산의 규모로 보면 대한체육회 1년 예산이 한 3천억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대한체육회 우리나라 모든 체육 단체들이 나눠 쓰는 돈의 한 절반 정도는 축구협회에서 혼자서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예산들이 이제 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잡히지 않는 게 아까 이근승 기자님이 얘기하신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민구단, 도민구단들, 그게 이제 1,500억이라는 거예요.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이느냐? 아까 지금 이제 홍재민 기자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근승 기자는 그냥 축구인들 복지라고 하셨고 자기 자식들까지 이제 혜택을 막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어떻게 보면 축구인들의 생계 보존을 위한 그러한 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연고에 의한 거, 자기들끼리 아무리 엄청나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자기들끼리 그냥 동의하면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아무런 그 문제 의식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걸 제동하는 장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영철 교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이 더운데 나가갖고 기자회견하고 이래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날씨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면 그 공적인 마인드의 부재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축구가 아닌 다른 데에서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걸맞는 이상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행동 양식들이 발달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훨씬 더 부끄러워야 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중대장으로 모시던 분이 지금 사성장군이 된 분이 있는데 사성장군이 됐는데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군대 갔습니다. 자원에서. 아버지의 눈이 누가 되지 않겠다고. 아버지도 되게 아버지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아들이 그렇게 어떤 이런 어떤 일들이 축구계에서는 우리 아들은 이런 거 다 안 하고 특혜를 받아도 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풍토가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는 어떤 그런 공적 마인드의 장착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높은 권력이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을 좀
사회에서 이런 걸 좀 강제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런 분들이 그 축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캐러고리를 난 정말 확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그러니까 나는 축구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인드를 지금 여기 월드컵 갔다 오시고 축구 기자 쓰고 축구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 이런 분들 혹시 이제 축구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궁금하신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축구인이라는 거는 일단 A 매치 좀 뛰어보고 뭔가 저 탑 레벨에서 해본 사람들이 나는 축구인이다라고 하고 그들이 일종의 저는 이제 고슴도치 마인드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몸을 말아가지고 가시를 세우는 방식으로 자기 걸 챙기는 이런 구조로 계속 와 있었고 저는 지나가다가 축구 경기 한번 흘끗 보는 사람도 축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확장이 되어야 축구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적으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제가 그 소통이 하면서 그 회장과 식사를 하면서 축구인 얘기를 하는데 이 4선의 축구 회장 협회장이 나를 아직 축구인이라고 부르기에 조금 좀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분 생각에는 축구를 A매치 정도 하고 뭐 홍명보 뭐 이 정도 돼야 축구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게 축구협회 안에도 있으니 그 축구협회 가장 위에 있는 분이 그런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빨리 좀 완화시켜서 축구랑 어떤 시기도 발 하나 얹어도 다 축구인이라고 확장시켜야 축구가 건강해지고 누구나 와서 아까 그래서 신선하지 않다. 그 나물의 그 밥, 저도 그 나물이고 다 그 밥인데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 다른 어떤 게 오려면 살짝 걸친 사람도 다 축구인 해주고 이들이 축구에 참견하고 네. 다 얘기해야 축구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조금씩 이제 좀 바꿔보죠. 외국인 감독, 국내파 감독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월드컵쯤 되는 대회에 감독이 되려면 외국인 감독이어야 된다. 국내파 감독이어도 충분하다. 이 기자님부터. 그 앞서서 좀 답변 드리기 전에 약간 좀 첨언해서 예. 그 축구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권층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축구를 잘했던 사람들을 벼슬로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논의해 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 축구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에 관해서도 대단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군체육부대인 상무가 프로축구 리그에 참가를 해요. 이게 뭐 연봉 받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군 복무를 하면서 자기의 직업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거 대단한 특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계가 이렇게 특권의식을 갖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병역특례법이라는 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던 1973년도에 박정희 시대에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 아무도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저는 이거 그냥 표 떨어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축구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체육인들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축구인은 아니지만 저는 그 한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참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일군 성과를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해주니까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다른 체육인들이나 축구인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회가. 맞아요. 예. 이제는 그 문제를 이걸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축구인들이나 뭐 체육인들의 의견 듣고 그러면 지금 사회가 제일 화두가 되는 게 공정성이잖아요. 지금 사회에 맞는 게 어떤 정책인지 어떤 법인지 논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이건 진짜 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사실은 WBC 야구 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거 주최하는 제가 소속된 문화연대에서 이 논의를 사실은 하긴 했었어요. 이야기는 꺼냈는데
정치인들은 쳐다보도 보지도 않고 관료들, 그러니까 문체부랑 국방부가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도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병역특례법은 사실은 없어져야 될 그러한 구시대적인 법인 거는 맞기는 맞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국내파 감독, 해외 감독, 외국인 지도자. 예. 저는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무조건 외국인 감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홍명보 감독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지금 뭐 유명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영규가 교체 들어가서 좀만 잘했으면, 조규성이 교체 들어가서 뭐 하나 잘했으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저는 대단히 많이 받아요. 선수단 관리도 사실 저는 감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거는 진짜 감독으로서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지도자들 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 본인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는, 축구를 잘했던, 정말 잘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 탓, 환경 탓, 선수 탓,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 두 번째 감독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2번의 월드컵을 나간 감독이죠. 이 감독이 두 번째 선임될 때 가장 의문점이 국제 대회에서 증명한 데이터가 어떤 게 있지? 라는 물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83년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모든 외국인 감독 K리그 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우리가 44년 동안 지금 K리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외국인 감독 수가 3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J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 매체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작년까지 157명의 외국인 감독이 자리를 했더라고요. J리그가 우리나라보다 10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93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J리그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뭐 모두가 잘 아시는 아르센 벵거라든가 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같은 유럽에서도 업적을 남긴 감독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K리그 1에서 2연패란 성과를 이뤘을 때 K리그 내에서 외국인 감독과 혹은 다른 축구, 다른 환경에서 자란 지도자들과 역량 대결을 펼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냐? 외국인 감독을 K리그 내에서 상대한 감독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한 명은 가마라고 K리그에서 대부분의 선수 생활을 보낸 감독이 있었고, 그리고 전북현대 팬들에게는 악몽으로 이름이 남은 단 페트레스쿠, 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홍명보 감독이 성과를 냈냐? 우승 못했습니다. 사실 그 대회에서는 우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대한민국은 월드컵 8강을 목표로 한다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승도 하지 못하는데 뭐 이번 월드컵 아시아 성적만 봐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시아 대회에서도 성과를 못 내는 감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국제대회 성과를 기준으로 대표팀 감독으로 세웠을까? 저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물음이 되게 많이 남았고, 예. 월드컵 이후에도 이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면 축구계 주류에 계신 분들은 벤투 감독처럼 우리도 4년 6개월 기회 줬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축구가 뭐 대한민국 감독일 때 아시안컵 우승 못한 지도 대단히 1960년 이후로 한 번도 우승 못했잖아요. 아시아에서 호랑이도 될 수 없는 감독들보다는 월드컵에서 그래도 유럽 무대에서 경험 있는 외국인 감독이 대표팀을 맡는 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축구 전문가 아닌데 뭐 외국인이 국내에 이렇게 가르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하는 거를 좀 폭넓게 생각하고,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어떤 성과가 있거나 뭔가 증명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사실은 풀이 더 넓은 데는 외국이 더 많겠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는 국내 국외 뭐 가리지 말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꼭 뭐 선출이나 아니면 꼭 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나 이런 게 아닌 조금 더 좀 느슨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폭넓게. 있습니다. 예. 예, 홍 기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국적 상관없이 유능한 사람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사실 사면 초과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감독을 선임을 하려고 한다?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치적 분위기에 갇혀가지고 국내 감독은 선임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은 눈높이에 맞춘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올 수 있나? 못 데리고 옵니다. 연봉 못 맞춰줍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이 어떤 반응, 어떤 여론의 온도가 형성이 될지는 좀 궁금하고, 결국에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축구를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좀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감독을 영입을 할지는 의사결정권자, 고용주가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그 고용주들이 전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 K리그 판도 그렇고 국가대표팀도 보면은 그렇게 축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결정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예. 예. 그 저에게 이제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저는 아직은 무조건 외국인 감독이다. 왜? 실력에서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감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축구협회 재정 능력이면 외국인 감독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좀 절충을 한다면 많이 비싸지 않은 실력 있는 감독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국내파 감독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홍명보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축구인 중에 많아요. 그리고 계속 그 박주호 위원 발언에서도 좀 드러났는데, 그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도 자꾸 국내 감독, 국내파를 얘기하는 그 위원들이 많았다. 분위기를 뭔가 바꾸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외국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인데, 여기 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실력 차이를 다 알아요. 근데 실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실력 차를 모릅니다. 남들도 다 자기 같은 줄 알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실력의 차이, 감독으로서의 역량, 전술, 그다음에 리더십, 선수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 봤을 때 외국인 감독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멀리는 히딩크가 그 사례이고 가깝게는 벤투가 그거죠. 선수들은 알아요. 이 사람 실력이 있다 없다. 자기들끼리 얘기 다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선호하는 거는 그래서 외국인 감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독 얘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곧 협회장 선거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체제는, 지금 방식은 간선제고요. 192명, 한 2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투표를 하는 간선제 방식이고,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는 그냥 축구인들, 성인 등록 선수들 다 하자. 그러면은 뭐 심판, 협회 임원들까지 다 집어넣으면은 10만 명 넘어가거든요. 그럼 한 뭐 15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냥 직선제 하자. 그래야 지금의 무슨 카르텔이니 무슨 인맥이니 이런 거 다 그 잠재울 수 있다. 그러한 논란의 소지들을 잠재울 수 있다 해서 직선제를 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선거 방식을 보면 대한체육회가 유승민 회장이 될 때가 이제 선거인단을 그 전에 이기흥 회장 때 늘렸나요? 한 2,000명 정도로? 예. 그래서 두 번을 그렇게 치른 거예요. 한 2,0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바일 투표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표율도 두 번 다 50%는 넘겼어요. 꽤 높은 뭐 투표율인데, 그렇게 해서 1,000명대 이상의 그 유권자들이 이것을 결정하게 하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의원제, 그다음에 직선제, 그중에 중간 그 일종의 절충형으로 선거인단 제도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사실 지금 직선제, 간선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핵심적인 거는 사실 어제도 그 박지성 그 위원장이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이게 그 경기인 중심의 사고 방식을 깨지 않으면 저는 바뀌는 게 없을 거라 생각해요. 경기인 10만 명이 다 투표를 해도 이게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맞는 거를 투표하는 건 사실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주고 이
안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질 거야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 조금 축구인의 범위를 넓혀서 저는 특히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뭐 대단히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축구의 시간과 비용을 쓰는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일반 팬들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이런 비축구인들이 늘어나야 축구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간극이 조금이라도 좁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축구계 중심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볼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구조 속에서는 10년, 20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권력층 중심에 있는 분들의 나이가 됐을 때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도 현장 곳곳을 취재해 보면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되게 조금 이 구조를 진짜 깨부수고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최소한 눈치라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혁신위원회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그 안에도 지금 다 경기인들이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조현상 사무총장 빼면 다 체육인 출신입니다. 유승민 의원도 체육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체육인들, 경기인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데 혁신적인 게 나올 거다. 큰 변화를 기대한다.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좀 단순 무식하게 축약을 하자면은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직선제. 그리고 축구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게 지자체 예산을 그렇게 끌어다 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내주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동의하고요.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 안 돼서 어제도 보니까 60일 그거 좀 늘려가지고 하고 이제 지금 있는 그 규정을 좀 풀고 규정을 좀 이제 바꾸는 작업들 필요해서 일단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일단 있어야 되고 그 확대하고 현재는 그 회장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회장,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바꾸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네네. 아니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건 맞고요. 저는 투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됐을 때 뭐 어디까지가 축구인이고 어디가 아니고 뭐 이걸 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좋은 축구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마인드 자체가 어떤 축구 또 특히 스포츠를 이기는 어떤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종의 즐기는 도구로 쓰는 때가 돼야 여기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바뀌는 게 일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그럼 일단 다음 순서로 홍 기자님.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짚고 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체부 대한체육회에서는 지금 직선제라는 명칭 하에서 선거인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야지 모든 축구 생태계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회장을 뽑을 수 있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파는 각국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조건 간선제로 해야 돼요. 피파 정관 자체가 대의 민주주의를 따라야 된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FIFA 회장 뽑을 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각국 회원 협회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대의 민주주의. 예, 대의민주주의다. 그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일단 10만 명, 15만 명으로 늘리면은 피파 정관 위반입니다. 일단 위반이고 전자 투표를 한다, 모바일 투표를 한다, 피파 정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다 못해요. 기술적으로. 그 FIFA 정관에는 그러면은 현장 투표로 무조건 현장 투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나름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자 투표, 모바일 투표는 비밀 보장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피파는 각국의 축구협회를 어떤 단체로 보냐면은 엘리트 단체로 봐요. 엘리트 축구인들의 를 대변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물론 여기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축구협회하고 생체하고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만 명으로 늘리면은 이게 의사 왜곡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엘리트는 요만큼이고 생체가 이만큼인데 생체 쪽에서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요. 동호회. 생활체육 쪽 동호인들이 원하는 회장이 됐을 때는 이거는 기본 축구협회가 존재하는 원칙 이유와는 반대되는 그 의사 결정이 날 수가 있기 반대는 때문에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이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 뭐 맥시멈 5천 명 수준으로 지금 늘리는 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초반에 정치적인 메시지로 막 직선제다 막 이렇게 질렀던 거에서는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맥시멈 300명인데 그거를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하면 10배 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늘어나도 충분히 뭐 지금 이 축구 팬들의 성난 마음은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인 감사합니다. 그 외국은요,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직선제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는 거를 원하지 뭐 이런 간선제나 뭐 의원 내각제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 직선제에 대한 그 선호가 좀 높은 또 다른 사례가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교에 학식이 높다는 대학교의 총장도 직선제로 많이 뽑아요. 무슨 농협 수협도 직선제로 뽑아요. 이게 이제 신뢰가 약한 사회에서의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나 너희들 하는 거 못 믿어 이거지. 외국은 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총장도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뽑으면 다른 교수들도 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는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15만 명이 참가하는 그 투표까지 나왔는데 FIFA도 대의원제고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각국 축구협회도 다 대의원제입니다. 뭐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선제로 뽑는 그 어떤 형태로든 직선제로 뽑는 축구협회 다른 나라의 축구협회가 있을까? 없습니다. 아마 없을 없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것도 감안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절충형으로 이제 5천 명까지 한번 늘려보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나 봅니다. 대한체육회가 한 2천 명 남짓이니까 축구협회가 그러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충분히 할 만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다만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이 혁신위원회조차도 왜 또 다 체육인들이냐? 대부분 축구인이고 이거 문제 있다. 이거에 대한 그 지적도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한마디는 꼭 보태야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지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술적인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축구협회가 정관이 부실해서 제도가 부실해서 시스템이 부실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관 법 이게 부실해가지고 지금 협회가 이렇게 100% 됐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고 지금 뭐 모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매불방 기다렸던 그 정몽규 회장이 사임을 했잖아요. 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축구협회가 지금 뭐 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 이사들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위원도 많고 하는데 의사결정 효율이 정말 떨어져요.
이거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FIFA라든지 당장 피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경영이 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이런 부분만 참고를 해도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다듬으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가장 좋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2023년 기습 사면 백인에 대한 그 기습 사면이 있었을 때 그 이사회 자리에 그 이영표 부회장, 이동국 부회장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 누구죠? 그 축구협회 사무총장만 반대하고 나머지 다 축구인들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축구인들이 젊은 거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거 바로 잡고 구성원들 정신 차리고 좋은 회장 뽑으면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갑자기 어떤 철인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대한민국 축구를 한 번에 확 바꾸고 이거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더해서 따가운 질책도 함께 해주시면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데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되고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 개혁을 위한 토론회 세 분 패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